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편할 날이 없죠. 한쪽 방향으로 뭔가 계속 연속성을 띄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주 후반에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 그 전까지는 사실 실적 발표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 미증시의 흐름도 편안한 흐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간밤 장중에는 혼조 마감이 됐는데 장 마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여러 가지 IT 기업들 실적 쏟아내는 족족 주가의 반응은 약세로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 거의 부합하게 나와도 시장은 그를 빌미로 앞으로 그러면 전망 괜찮은 건가를 의문을 던지면서 계속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의 조정으로 2647선 지나가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좀 버텨주죠. 0.4%의 하방 압력 받으면서 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어제 모처럼 많이 와줬는데 다시 한번 매도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1,5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 3,400억 원의 매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900억 원가량의 순매수 대응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여기도 양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파네요. 1,670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383억 원 매도 포지션, 개인만 홀로 2천억 원 이상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를 먼저 볼까요? 오늘 개장 바로 직전에 SK 하이닉스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좋아도 정말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주가 반응. 잠시 후에 이것이 기회인지 체크를 받아볼 텐데요. 실적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12조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44% 급증했습니다. 컨센 대비했을 때 웃돌았고 특히 이익은 컨센 1조 8천억 원대 잡혔는데 2조 8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조 단위가 앞에가 다르죠. 정말 잘 나왔고요.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절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워낙 반도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 정도 맞이하는 흐름을 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매도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이 시각 현재 주가는 한 4%의 조정입니다. K세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해도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죠. 주가는 17만 2,8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오늘 러브콜 보냅니다만 하이닉스와 함께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2%대 조정 보이고 있고 7만 7천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샀는지 체크해 보실까요? 1위가 삼성전자인데 주가가 좀 아쉽죠. 그 다음으로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그룹주를 10위권 안에 3종목이나 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관련 기업이기도 하죠. 기아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밸류업은 좀 모아가고 있다는 걸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산을 외국인이 요즘 꾸준히 모아가죠. 한화시스템 4번째로 담고 있고요. 카이, 한국항공우주 8번째로 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산이기도 한데 어제 장 마치고 오늘 새벽에 8시 바로 직전에 공시가 나온 거는 그 철도 산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일단은 방산으로 묶어서 요즘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관 어떤 종목 샀는지 한번 보실까요? 기관은 완전히 외국인과 결이 다릅니다. 반도체가 좀 많죠.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DIT, GST. 지금 GST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액침 냉각으로 매출이 막 발생하는 건 아닌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핫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버티볼딩스가 예상을 크게 웃돈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었죠. 네, 버티블 홀딩스가 하는 게 액체 냉각 시스템 쪽입니다. 지금 반도체 막 돌리고 AI를 위해서 서버, 클라우드 산업 이런 쪽을 막 돌리면은
열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 열을 좀 낮춰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버티브인데 액체 냉각은 현재 뭐 매출과 이익이 다 발생하는 쪽이죠. 그런데 액체 냉각 안에서 차세대 액체 냉각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액침 냉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술력이 미흡한 상황이라서 개발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버티브홀딩스는 돈을 벌고 GST는 액침 냉각으로 돈은 안 버는데 테마로 움직인다. 그래서 테마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볼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여기에서 배치가 많이 된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하고 방사는 봐야 하는가, 그리고 반도체 세트인 변압기도 봐야 하는가, 이런 고민 듭니다. 자리 옮겨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10 전략,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처음인가요? 탑10은? 아니요, 저희 한 2주 안 나와서 제가 낯서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네. 예, 좋습니다. 바쁘셨어요? 네? 그건 아니고 목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못 좀 나오고 괜찮아지셨나요? 있었습니다. 예, 괜찮아졌습니다. 좋습니다.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갈까요? 반도체 가야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오늘 반도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제 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메타의 실적이 이제 아침에 발표가 되고 시간외로 워낙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는 AI를 필두로 한 빅테크 관련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반도체 섹터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예.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아니면 온세미컨덕터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두 개의 종목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약간은 아쉬운 분위기 속에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호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3조 원대 허들을 좀 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새로운 뉴스로 작용 오히려 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지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액침 냉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장비주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은 좀 갈립니다. 근데 거의 아침에 개장 때 출연하셨던 분들은 두 분 다 네.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특히 지금 하이닉스 이 정도 실적이면 사실은 업황이 회복됐다라는 걸 증명한 셈이기 때문에 네. 빠지는 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의견 어떠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눈높이를 첫째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이 지금 SK하이닉스의 주주들과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 너무 높았다고 보세요? 지금 눈높이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주가가 빠지는 거겠죠. 이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의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최근 이제 나온 미국의 지표, S&P 글로벌 PMI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하반기에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이번 실적 콩콜에서 SK하이닉스는 디램과 낸드의 재고가 모두 다 줄었고 2분기에는 낸드의 재고 평가 이익은 오히려 1분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재고 평가 이익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낸드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조사들의 재고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방 세트 업체들의 물량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주가 흐름은 조금 아쉽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하락시의 매수 관점 의견을 드리겠지만은 예.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에 우리는 너무 높은 눈높이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좋은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 다 좋겠지만 둘 중에 조금 더 매력적인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인데요. 이거는 예. 투자자들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과 가격 부담이 옅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더 빨리 올라오게 될 것은 당연히 SK하이닉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기에는 삼성전자로 대응을 하고 확실한 반등기에는 SK하이닉스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먼저 좀 주가 반응이 네.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레벨 자체가 나는 달리는 말을 좋아한다 하면 하이닉스, 그리고 나는 조금 그거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차분하지만 제 갈 길을 가는 쪽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네. 그래서 후자. 성격상 삼성전자. 네, 둘 다 좋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 빼고 나선 나머지 움직이는 뭐 소부장단은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사실 뭐 최근에 액침 냉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리기판 여러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HBM 대장주인 한미반도체가 그나마 제일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가는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인 HBM 성장에 따라 동사는 드디어 메인 장비로서의 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는 고객사의 확장까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 상승과 밸류에이션 부담 압력 완화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예. 소부장단에서는 역시 한미반도체를 가장 탑픽으로 꼽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사주 소각날인데 네. 소각해도 주가는 빠지고 네. 날이 좀 잘못 잡힌 거 아닌가 아쉽긴 한데 네. 예,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좋은 종목 괜히 이제 미국 이슈로 밀렸다 하면은 살 수 있는 기회로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안목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종목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반도체였고요. 다음 갑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반도체 빼고 거의 대부분 흐름이 괜찮은가 봐요. 상승불 켜져 있네요. 네. 배터리부터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이거 사실은 근데 배터리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오늘 액면 분할했잖아요. 네. 오랜만에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5대1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덩치가 500kg 몸무게에서 100kg 몸무게로 쪼개서 이제 파는 건데, 그러니까 저렴하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편해집니다. 펀더멘탈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액면 분할하면 가벼워서 움직이기가 좀 편하죠. 어떻게 보세요? 아침에 이제 저도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실컷 얘기를 했는데 실컷 말씀하셨어요. 이게 과연 좋은 내용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펀더멘탈에는 하나 영향을 주지 않는 그렇죠. 요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액면 분할을 하는 회사의 과거의 주가 흐름 그리고 정말 그 액면 분할하는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요.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좋아지는 기업 그리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주주의 접근도를 그러니까 투자자의 접근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뭐 일중 거래량이 뭐 2, 3만 주밖에 안 되는 기업이 이렇게 낮은 거래량이면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도 진입하기가 어렵고 고액 투자자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을 좀 만들어주기 위한 액면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액면 분할이라는 요소가 첫 번째 물음표가 달리고요. 두 번째,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조금 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고 쉽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건 제 생각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호가마다 몇백 주 쌓여있지 않은, 저항대 물량. 결국은 시장에서는 가격 자체는 비싸지만은, 몇 주씩만 사도 금방 호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액면 분할하고 호가마다 쌓여있는 몇천 주 혹은 만 주 이상의 물량들을 보면서 과연 그때보다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 물론 절대적인 주가는 낮아졌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 쉽지만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언제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1분기 실적 이후에는 오히려 2차전지 관련주들의 윤곽이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 자체를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1분기 실적 이전 말고 어느 정도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배터리 관련주들은 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저점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는 실적 발표 이후로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관망. 그렇죠. 예, 관망의 관점으로. 알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이쪽에 좀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분위기 살아나는 시점이 좀 계속 밀리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주주분들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테슬라. 이건데 모델 2 기대감의 두 자릿수 폭등이라고 하는데 앞에 이거 조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근데 테슬라의 급등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뭐 같은 전기차 밸류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게 나쁜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델 2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가칭이긴 하지만은 저가형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과연 저가형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지를 가져갈 것이냐, 뭐 공정상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배터리에 대한 채택도 결국은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저가형 배터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요소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의 3월달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역성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은 과거부터 전기차의 본진이라고 할 정도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권역인데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이브리드가 다 채웠다라는 거죠.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과 잉여연금 흐름 확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폭 크게 올라왔는데요. 오히려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전방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듯이 뭐 테슬라도 이러한 모델 2 이슈로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불안 요소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완성차는 그러면 반대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간밤에 GM 실적 발표했잖아요.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GM이 실적 컨센에 부합했습니다.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전기차는 부진했거든요. 전기차에서 안 좋은 실적을 어디서 커버했냐면 완성차하고 하이브리드에서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GM이 시간외 거래에서 미국에서 이제 올랐는데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하이브리드 언급을 주신 것처럼 최근 전기차가 주춤하는 사이에 그 자리를 메꾸는 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만드는 쪽은 완성차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완성차 쪽 그리고 완성차 부품 쪽은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좀 억울하죠. 맨날 좋은 실적이 나오면은 피카운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뭐 자동차 업종군들의 매력도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1분기 실적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판매 데이터 자체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은 최근에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분기 실적 발표 시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 시점까지는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논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어떻느니 아니면은 판매 대수는 어떻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약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4월 달부터 수출 데이터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 실적까지 좋을 만한 자동차 업종군들을 빼놓고 포트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포트에 자동차 관련주가 없다고 하면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두 개의 기업인데요. 사실 역시 이제 두 개의 기업 다 각각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지를 가져가기는 어렵겠지만은
시장이 좀 불안하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단은 어떻게 보세요? 뭐 타이어까지 포함해서. 부품은 사실 만만치 않은 게요. 제가 예. 아까 이런 단서를 드렸죠. 제가 1분기 실적을 첫 번째 우려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품사들은 현대기아가 제일 고객사입니다. 예. 그런데 현대기아의 출하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출하량 감소.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은 또 결제는 원화 결제로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좋은 이유는 환율 효과가 가장 그렇죠.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부품 업체들의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고 어느 나라 돈으로 받느냐가 그렇죠. 중요한데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군요. 부품사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밸류체인은 원화로 네. 결제를 받고 현대차 기아는 그 부품으로 조립해서 해외에서 물건 팔고 달러로 결제를 받고 환차익이 네. 여기 양쪽에서 더 크겠네요. 알겠습니다. 현대차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자, 2차 전지부터 완성차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방산 가겠습니다. 방산 오늘 좀 강한데 그 상승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풋 종목이라고 보세요, 혹시? 사실 뭐 그렇게 한쪽으로 뭐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예. 최근 이제 시장이 급락 이후에 리스크온 분위기가 연출될 때는 오히려 방산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얘기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시장 대비해서 못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리스크온 분위기가 깨지면서 시장에 예.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방산의 안정성이 오늘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논리도 있고 실적이라는 논리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라는 논리도 있고 세 개의 개념이 다 다른데 네.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방산을 봐야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방산의 가장 큰 매력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밸류에이션 확장에 도움을 준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주가의 근간에는 결국은 가성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무기 체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국가들은 무기를 만들어도 실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뭐 1년에 한 번씩 군인들이 5번, 6번씩 훈련 나가서 그 무기 써보고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의 축소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예. 굉장히 강력한 실적 모멘텀과 이러한 기술력 그리고 가성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가의 하단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회사가 가진 강력한 강점, 개별적인 무기 체계의 강점 이것이 방산주들이 이끌고 올라온 힘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도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방산은 뭐 현재 8점 이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예.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좋고 수주가 좋은 건 다 아는데 예.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 하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방산주들을 20배를 준다라고 했을 때 전쟁이 끝나면 15배, 10배를 주면은 주가는 25%, 50% 하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면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전선 정도는 내가 딱 정하고 본다면은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탑픽은 뭘까요? 네, 저는 LIG 넥스원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을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각각의 무기 체계 내에서 정밀 타격 무기 쪽은 LIG 넥스원, 중동 그리고 뭐 가장 잘 팔리는 무기인 K9 자주포 결국 이제 동유럽 이런 것들로 생각해봤을 때 이 두 개의 기업이 가장 우위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두 종목 방산주 꼽아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